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 압구정지점의 장시영 차장입니다. 오늘 찐시황, 원래 이제 제가 목요일 찐시황 이 시간을 담당을 했는데 오늘 좀 목요일 시간에 제가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오늘 좀 화요일로 변동을 해서 먼저 좀 찾아뵙게 됐습니다. 뭐 사실 오늘 찾아뵙게 된 게 오히려 저한테는 조금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8월 썸머랠리의 목표하는 지수 목표치 2,500포인트를 오늘 넘어서 종가가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시장 정리하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일전에 제가 그 휴가를 지난주에 다녀왔잖아요. 지난주에 휴가 들어가기 전에 대부분의 제가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도 주식 비중이 뭐 지금 현재 잔고에 60% 정도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저도 이제 100% 다 주식이었죠. 얼마 전까지, 지난주 이제 휴가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근데 다시 또 지난주 휴가 들어가기 전에 30에서 많게는 40% 정도까지 계좌마다 현금을 좀 마련을 해놨고, 그때 대부분의 이제 주식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포스코 케미칼 역시 차트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일전에 이제 그 양극재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됐었을 때 포스코 케미칼과 LG화학을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LG화학을 손절을 하고 바로 포스코 케미칼로 갈아탔는데 포스코 케미칼의 상승률이 더 좋았다. 물론 LG화학도 지금 양극재 관련해서 이슈가 돼서 올라가고 있지만 포스코 케미칼이 저는 15만 원이 가면 30% 정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미련 없이 매도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방송 중에.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14만 5천 원이 넘어가는 이 구간부터 15만 원에 다 걸어놨습니다. 전계좌를 15만 원에 다 걸어놓고 15만 원에 미련 없이 정리를 했습니다. 뭐 15만 6천 원 갔다 해서 더 쫓아 사고 그런 거 없고요. 여기서 16만 원, 17만 원, 18만 원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 2차 전지 이 양극재, 그러니까 소재 쪽에 분위기는 굉장히 좋거든요. 오늘의 어떤 거래량도 굉장히 좋은 거래량을 보여줬고, 뭐 하루 이틀 눌림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저는 뭐 지수 자체도 앞서 말씀드린 2,500포인트를 넘어섰고, 그리고 목표하는 지수까지 도달을 했고, 제가 이번 랠리에서 목표하는 수익률은 어느 정도 뽑아냈기 때문에 뭐 종목들 좀 매매를 하면서 뽑아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욕심을 부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이 하반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벌써 3분기에 접어들었잖아요. 1, 2, 3, 4, 5, 6, 7, 8, 9. 3분기에 접어들었고, 3분기에 접어들면서 뭔가 뭐 시장에 어떤 변고가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뒤이어서 제가 좀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때문에 지수가 여기서 2,600이 갈 수도 있고요. 2,700이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긍정론자들이 최근에 어떤 분위기를 얘기를 할 때 악재들이 다 나왔고, 더 이상 추가적으로 나올 악재들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불안해했던 어떤 시장 상황들이 기업 실적들이 굉장히 좋게 나옴으로 인해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더 묘하게 시장에서 긍정적인 어떤 이 시그널들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어떤 긍정론자들의 어떤 최근의 어떤 이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라고 얘기를 해서 시장이 만약에 2,600포인트를 넘어가고 2,700포인트를 넘어간다 하더라도 저는 사실은 추가적으로 여기서 주식을 더 매수하지 않고 당분간은 관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망을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2,600, 2,700 가는 동안에 종목별로 뭐 포스코 케미칼이 눌림목을 좀 더 세게 준다든지, 아니면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유행하는 종목들이죠. 태조 이방원, 뭐 PD님 들어보셨죠? 최근에 태조 이방원 많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태양광, 조선주, 2차 전지, 방산, 원자력. 방산은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3, 4개월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태조 이방원이라는 신조어가 나오기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주도주가 될 것이다. 그래서 똑바로 읽어도 주도주, 거꾸로 읽어도 주도주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방산주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방산주도 없습니다. 하나, 이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종목들도 다 전량 매도를 했고 이미 현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그런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도들이 더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런 어떤 이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묘하게 더 눌림목을 주면서 시장 분위기가 좋다면 저는 단기 매매를 해볼 생각은 있지만, 그거를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의 어떤 데이 트레이딩, 하루 이틀 정도 가져가는 데이 트레이딩 정도로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뭐 주력으로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식을 다 모두 풀로 채워놓고 시장을 좀 관망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는 운영을 하지 않을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제가 이제 그 주린이 프로젝트 그 부분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주식이 한 번 더 출렁였었을 때 그때 매수를 하고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계좌에 그냥 1,000만 원 입금만 돼 있는 상태고요. 그 계좌 만들어 놓고 입금만 되는 상태고 주식 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매수를 한 종목이라도 하면 그때 바로 계좌 캡처를 또 와서 제가 보여드리든 아니면 여기서 USB를 가져와가지고 공인인증서를 끼워놓고 바로 계좌를 열어서 보여드리든 확인시켜드리고 할 테니까 그 부분 염려 마시고요. 오늘 시장 먼저 한번 말씀 점검을 하겠습니다. 여전히 시장 분위기는 좋습니다. 전야 구강, 그렇죠? 강세장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죠. 약세로 장을 시작했다가 장 후반부에 강세로 돌려서 시장을 빨간불이 들어오게 만들어서 강세로 끝나는 전형적인 강세장으로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돌아설 때의 모습입니다. 오전에 시장이 약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불안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거예요. 불안한 사람들이 어제 먹은 수익을 오늘 다 털어내면서 시장이 빠지는데 그거를 정말 뒤에 있는 더 큰 손들이 다 받아 올려 치면서 시장을 올려서 강세로 끝나면 전량 구간으로 끝나면서 시장이 좀 강세로 돌아가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의 긍정적인 모드, 긍정적인 기류가 계속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나는 2,500포인트라고 목표치를 잡고 내가 생각한 대로 계산을 해서 저는 매매를 시행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이 틀리다고 한다면 2,600이 갈 수도 있고 1,700이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지만 포트의 비중은 계속해서 현 상태를 유지를 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더 채우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추가적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강세로 흘러갈지는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어찌됐든지 간에 태조 이방원 중에 2차 전지는 계속 좋았습니다. LG화학이라든지 LG화학은 이제 화학주로 보면 안 되죠. 양극재 관련 첨단 소재 그쪽 관련 종목으로 봐야 되니까 LG화학과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포스코케미칼이 양극재 관련 이 시장 쪽에서 시장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이 실적 발표권으로 해서 좀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얘기는 뒤에서 제가 조금 더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향후에 왜 더 긍정적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텐데 어찌됐든 삼성전자 6만 전자는 지켰습니다. 6만 전자는 지키고 1.3% 정도 하락해서 빠졌는데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도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동진세미캠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 실적 발표한 회사를 동진세미캠도 실적을 굉장히 좋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실적 발표한 회사 중에 여러분들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게 환율의 영향을 받아서 실적이 좀 영업이익이 좋게 나오는 회사들은 실적 발표하기 전에 어떤 주가 상승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도 오히려 추가적으로 오르지 않고 주가가 이렇게 바로 좀 하락해버리는 모습들이 좀 나와져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이 영향, 그러니까 엔비디아 영향을 받아서 반도체 업황 전체가 좀 빠지면서 주가가 좀 흘러내렸던 것 같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셀트리온 말씀드리면서 제약바이오에서도 훈풍이 불을 닥칠 것 같다. 그래서 방산과 제약바이오가 이번 썸머랠리에 주도주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셀트리온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 얘기도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21선 조정을 받고 저는 사실 60일선 조정을 200일선 조정을 기다렸지만 21선 조정을 받고 5일 연속 양봉을 그리면서 거래량 역시도 굉장히 예쁘게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이죠. 그래서 장중에 21만 3천 원을 기록을 하면서 연중 신고가를 좀 계속해서 기록하고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셀트리온이 이끌면서 제약바이오 관련된 업황의 종목들도 좋습니다. ST팜도 좋고, 그다음에 루트로닉이라는 이 미용 장비 회사죠. 지금 사실 최근에 이 레이저 안 받는 사람도 없어요. 남자분들 그렇고 저도 아침에 이제 방송 때문이긴 하지만 따로 제가 비비크림을 바르고 메이크업을 하고 저도 사실은 골프도 많이 치고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좀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를 많이 받는데 글로벌리하게 레이저 치료 이 미용 의료기기가 수출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도 루트로닉도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루트로닉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몇몇 개의 종목들 다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 제가 이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도 뒤이어서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이 장마 관련해가지고 오늘 비가 좀 많이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도 몇 개 좀 상승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 좀 몇 개 종목들 그리고 기계 장비 회사들 그리고 이제 농업 관련주들도 몇몇 장비 올랐죠. 대동 같은 회사들도 한 2% 정도 강세, 한 3%가량 강세의 모습을 보여줬죠. 좀 비가 많이 오니까 농작물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비료 관련주들도 일부 강보합세 또는 강하게 좀 마감이 된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어떤 업황들 중에 좀 특이한 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지금 한쪽으로 쏠림 현상과 더불어서 순환매 장세가 좀 가파르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 CJ제일대장이 실적을 굉장히 좀 좋게 발표를 하면서 이것도 이제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 굉장히 무거운 주식인데 장중에 9% 넘게 급등을 했죠. 그래서 10%네요. 10%까지 급등을 했는데 거래량 또한 좀 굉장히 크게 늘면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3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게 픽아웃이라는 어떤 염려가 없는 업종들은 실적을 2분기에 좋게 발표하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환율의 영향이라기보다는 본업의 어떤 이 성장성이 두각이 나타내는 종목들이 이렇게 좀 계속 올라가는데 CJ제일제당도 그렇게 좀 한몫을 하면서 자회사인 대한통운의 실적까지도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좀 좋게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시장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너는 왜 개미두복 장시영 너는 왜 그러면 2,500의 주식을 팔았냐? 지금 분위기 좋은데. 근데 이제 저는 앞으로의 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우려스러워서 일단은 주식을 여기서 완전히 비워놓는 거는 굉장히 리스키하다라고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주식을 전량 비우는 거는 리스키합니다만 일정 부분 현금을 보유하는 거는 굉장히 좀 올바른 판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원하는 목표 수익률을 이번 랠리에서 얻어냈기 때문에 사실은 과감하게 휴가를 들어가기 전에 다 매도를 했던 거고, 그리고 현금을 다시 30에서 40% 비중까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이 좋은 시장에 여유가 좀 생겼다고 한다면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제 얘기를 듣고 제가 여러분들을 겁주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대비책을 미리 좀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이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한번 그냥 한번 듣고 올리셔도 되고요. 그냥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 자체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이 두 가지만 좀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시장에서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좋았던 시장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였죠. 하지만 최근 인플레이션은 잡히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그전에 한번 확인을 시켜드렸는데 원자재 가격이 좀 잡히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죠. 그래서 WTI도 80불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90불대 어찌됐든지 간에 다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고, 다른 금속 가격들도 니켈이라든지 전기동, 아연, 알루미늄, 주석, 그러니까 모든 대부분의 금속 가격들, 그리고 곡물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곡물 가격도 마찬가지로 작년 11월 가격대 수준으로 다 다시 내려와 있습니다. 물론 아래에서 다시 왔다 갔다 변동성을 키우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인플레이션 걱정이 없었던 작년 11월 수준까지 다 다시 내려와 있는 수준이고, 그러면서 이번 주에 이제 발표되는 7월 CPI죠. CPI에 대한 어떤 기준점도 9% 미만으로 떨어진 한 8.6%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치, 저는 조금 더 떨어졌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그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감도 좀 꺾인 상황이고, 금리 인상도 연준이 앞으로 4번 하는데 0.5에서 0.75 하겠지. 특히나 이번 달은 하지 않고요. 0.5에서 0.75 하겠지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노출된 위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만 보시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금리 인하를 할 때 금리만 인하를 했을까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연준이 금리만 인하한다고 해서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고 시중의 화폐 유통량이 늘어나면서 경기가 좋아집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뭐냐면 그 범버냉키가 2008년도 금융위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달러를 헬리콥터로 무제한으로 살포하겠다. 어떤 식으로 살포를 할까요? 금리만 인하한다고 달러를 살포가 되지 않습니다. 연준이 뭘 해주냐면 통화량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럼 은행에 그냥 돈을 갖다 꽂아줍니까, 연준이? 그렇게 하진 않고요. 연준이 각 은행에서 발행한 채권을 사줍니다. 채권을 사주고 연준이 그 대가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연준의 대차 대조표상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연준 대차 대조표상 자산은 대부분의 자산이 뭐냐면 시중은행의 채권을 사준 것들이 다 자산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사준 채권들이 다 자산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화면 한번 보여주실게요. 자, 이게 연준 대차 대표상의 자산입니다. 자산인데
2008년도 금융위기 이전에는 1조 달러가 채 되지 않았죠. 연준 대차상의 자산이. 근데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고 난 이후에 2조 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연준이 이제 위기가 생기니까 은행들이 유동성을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은행들이 발행한 채권들을 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은행들은 그 채권을 받고 그 채권을 팔아서 돈을 지급받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로 따지면 환매조건부 채권 RP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되팔 수 있는 이 조건이 걸린 환매조건부 채권 RP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채권들을 연준이 사줍니다. 그러면서 은행들에게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죠. 그럼 은행들은 그 돈 가지고 뭐 할까요? 금리도 낮춰주잖아요. 금리도 낮춰주고 은행이 돈이 생겼잖아요. 대출을 해줍니다. 싼 값에 대출을 막 해주죠. 그러면 그 대출을 해준 거를 가지고 기업들이 뭐 설비 투자도 하고 또 그 돈 가지고 또 뭐 장사도 하고 뭐 개인들도 사실 대출 받아서 집도 사고 이러면서 경기가 다시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싼 값에 많은 돈을 대출을 막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시중에 유통량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쭉 올라가서 2016년도에는 4조 5천억 달러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17, 18년도에 금리 인상을 처음 했었죠. 했다가 이게 4조 뭐 4천억 달러까지 늘었다가 이게 다시 쭉 늘어나면서 3조 달러까지 줄었습니다. 이게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자산 매입을 축소하겠다 연준이 얘기를 했거든요. 자산 매입 축소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은행들한테 다시 상환을 요구를 하는 거죠. 니네 이제 돈 그 채권 했던 거 우리가 다시 줄 테니 갖고 와. 자산 매입 축소를 하는 거죠. 더 이상 자산 매입을 하지 않고 자산 축소를 가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줄어들다가 코로나가 터집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이 3조 달러, 4조 달러가 채 되지 않았던 연준의 자산이 어디까지 늘어나면 쭉 늘어나서 8조 9천억 달러 이상까지 거의 9조 달러 가깝게 늘어나거든요. 9조 달러 가깝게 확 늘어납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살포를 해버린 거죠. 네. 그러면서 금리도 제로금리까지 낮춰버리고. 그래서 사실 이 어떤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가지고 원자재 시장의 인플레이션도 초래가 됐고요. 자산 시장의 모든 자산 시장의 인플레이션, 부동산, 주식 등등 모든 자산 시장의 인플레이션이 초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주식으로서도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았고 이런 유동성을 가지고 풍부한 유동성을 가지고 주식 시장도 좋았고 부동산 시장도 좋았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자 이렇게 좋았습니다.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에는. 근데 지금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는데 8조 9천억 달러에서 얼마 줄었느냐면요. 한 8조 8천억 달러에 1천억 달러도 채 줄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뭘 걱정을 하냐면 금리를 올리는 거 가지고는 사실 시장에 충격이 그렇게 없어요. 이건 충격도 아니죠. 금리 올려서 뭐예요? 유동성은 아직도 풍부한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연준이 자산 축소를 해버리잖아요. 대출이 아예 막혀버립니다. PF 대출이고 부동산 개발하는 사람들, 기업들 대출 아예 안 됩니다. 지금 당장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금리 1, 2% 올라도 당장에 내가 원자재 매입하고 뭐 해가지고 장사해서 팔 건데 당장에 대출을 은행에서 안 해줘 버리면 상환해야 될 돈 갚지도 못하고 내가 그동안 빌렸던 돈 다 상환해야 되거든요. 그럼 은행들이 뭘 요구하냐면 연준에다 돈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 대출 상환해주고 대출 끊기고 그동안에 대출했던 거 다 상환 요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시작이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시장에 갑작스런 자금 경색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나마.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최소한 금리를 4% 이상 연말까지 올리고 난 이후에는 뭘 해야 되냐면 금리만 그 뒤로 낮춘다 그래가지고 상황이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화량까지 같이 풀어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통화량을 더 이상 풀 수가 없는 거죠. 9조 달러에서 여기서 뭐 10조 달러, 12조 달러까지 계속 풀 수는 없잖아요. 금리를 똑같이 인하면서. 그러면 금리 인상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어떤 이 자산 축소는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많게 자산 축소를 진행하면 5조 달러까지 또 줄여야 될 거고 기본적으로 사실은 2016년도, 17년도 수준이 4조 달러 수준까지도 줄여야 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금리 자체가 만약에 4%가 된다고 했을 때 그에 맞춰서 만약에 통화량 감소까지 이 자산 축소까지 같이 진행을 하려면 4조 달러까지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8조 8천억 달러니까 만약에 5조 달러까지 줄인다더라도 3조 달러 이상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한 4천조에 가까운 돈들이 시장에서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 자산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 것인지 우리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물론 이거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었을 때 금리만 인상을 하고 이 상황은 진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연준은 어차피 다시 금리를 인하를 할 테니까. 연준은 어차피 금리를 다시 인하를 할 테니까
시중의 화폐량, 유통량 자체는 추가적으로 건드리지 않고 금리만 가지고 컨트롤을 하면서 의도적인 경기 침체를 만들어낼 것이고 의도적인 경기 침체에 의해 금리를 다시 인하를 해주면서 경기를 다시 살려내려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향후의 시장을 좀 살펴봐야 되죠. 근데 저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상황, 최악의 상황을 미리 좀 대비를 하는 거고 그게 뭐 정말 연준이 4% 이상, 4%의 어떤 목표하는 기준금리에 도달하기 전에 자산 매입 축소를 발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미국의 어떤 시중 이 뭐 실업률이라든지 고용지표, 경기지표 자체 그리고 기업들이 나온 실적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CPI 자체도 만약에 8월에 나오는 이번 주에 나오는 7월 CPI가 긍정적인 결과치를 가져내고 9월 달에 8월 CPI 역시 또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낸다면 9월, 10월 달에 금리 인상과 더불어 자산 매입 축소, 자산 축소라는 어떤 그런 카드를 또 들이밀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굉장히 좋아져요. 미국은 상관이 없어요. 경기가 좋으니까 어느 정도 충격은 있겠지만 미국은 버틸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요. 정말 좀 끔찍한 뭐 상황들이 표출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이 될 수 있고 유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중국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게 이거는 뭐 그냥 제 우려입니다.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중국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최근에 중국의 부동산이 굉장히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헝다 사태로 한번 시장에서 불거져 나와서 이게 회색 코뿔소이기는 한데 중국 각지에서 이제 분양자들이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디벨로퍼,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부동산 개발업자들이죠. 뭐 부동산 개발업자, 시공사, 시행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이 디폴트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헝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파트 공사가 중단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담보대출 받은 사람들은 야, 나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공사도 진행 안 하는데 내가 왜 담보대출 갚아야 돼? 나 안 갚을 거야. 라고 그냥 디폴트 선언해버리는 거죠. 이 담보대출 받은 사람들도. 근데 그 규모가 굉장히 커요. 얼마 정도냐면 사실 이제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시진핑 이 국가주석이 발표한 공동부유, 다 같이 가시자라는 정책에 따른 건데요. 이 세 개 데드라인이 뭐냐면 선수금을 제외한 자산 부채 비율이 70% 이상일 것, 그리고 순부채 비율이 100%일 것, 그리고 현금 자산 대비 단기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일 것, 그리고 이게 부적격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이게 안 맞으면 강력한 대출 규제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벨로퍼들이 돈이 없으니까 공사를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분양만 해놓고. 그래서 이게 자금 경색이 좀 불거지면서 상위 200대 디벨로퍼 중에 24개 업체가 디폴트를 선언을 했답니다. 이게 줄줄이 더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기업들이 2021년 계약 판매하는 금액이 3.14조 위안인데 우리 돈으로 600조 원입니다. 그러면 LTV 70% 가정했었을 때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2.2조 위안, 우리 돈 420조입니다. 이게 담화가 좀 다르죠. 근데 이게 420조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국이 통상 중국은 주택시장이 90% 이상 선분양하고요. 완공까지 2년에서 2.5년 소요된다고 하면 2019년, 20년에 분양한 아파트에도 미완공 단지가 존재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2021년 계약 판매 금액이 420조예요. 담보대출 규모, 노출된 담보대출 규모가. 그러면 2019년, 20년까지 생각하면 이거 진짜 잘하면 1000조가 넘어갈 수도 있는 금액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이 연준이 만약에 자산 매입, 이 자산 축소, 자산 매입이라기보다는 지금 자산 매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자산 축소까지 단행을 해버린다고 하면, 강력하게 단행을 해버린다고 하면 은행들 한두 군데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중국도. 물론 중국도 대부분 이제 이 정부 자금으로 이제 공기업이잖아요. 은행들이 대부분 중국의 기업들은 공기업이고 은행들도 공기업이긴 한데 이런 어떤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서 디폴트가 났었을 때 모럴 해저드의 어떤 또 위기에 좀 직면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런 회사들을 회생시켜 줄 수도 없습니다. 중국의 은행들 한두 군데 날아가고 이 부분들이 불거져서 빵 하고 터져버리면 주변국에 대한 피해, 그리고 글로벌리하게 중국의 이런 어떤 자금 경색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는 이건 미국, 중국이 나서도 막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사이가 좀 좋지 않습니다. 뭐 계속 싸우고 있고 아직까지 뭐 문제가 좀 있죠. 껄끄러운 상황인데 미국 입장에서 에라이 한번 뭐 중국 니네 한번 진짜 뭐 대봐라 하고
이게 이 자산 축소 과정 이게 강력하게 진행하고 금리 인상 계속 단행하고 이러면 중국이 계속해서 통화 완화 정책을 필 수 있을 만한 여력이 과연 얼마만큼 있을까? 예, 이런 상황들까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중국에서도 위험 상황을 감지를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에 주택 인도 보장을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주택 인도 보장이라는 게 뭐냐면 분양자들한테 주택 공사를 짓게 해서 어느 정도 자금 수요를 디벨로퍼들한테 자금 수요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게 해서 분양은 되게끔 하겠다라는 거지. 이 디폴트 선언을 한 디벨로퍼들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해가지고 걔네들을 회생시켜주겠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미 지금 뭐 이런 어떤 디폴트 선언을 하지 않은 몇 개의 이 업체들한테 자금 수요를 해서 공사만 짓게 해준다라는 거지 그들을 살려주겠다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사만 지으면 뭐합니까? 공사 수입도 얻어내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사업도 진행하고 해야 되는데 앞서서 어떤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일련의 사태들 때문에 대출을 계속해서 규제된다고 하면 사실은 더 많은 디폴트들이 생겨날 거거든요. 이건 사실 언발에 오줌 넣기 수준의 어떤 정책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살려주되 회사는 회생시켜주지 않겠다라는 의도거든요. 회사들이 다 망해버리면 사실은 그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뭐 리포트에 나온 내용으로는 위험하지만 통제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연준의 어떤 자산 대차 대조표상의 자산 축소되는 내용들, 그리고 중국의 어떤 이런 어떤 일련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순식간에 확 불거져 버렸었을 때의 시장의 충격,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시고, 그거를 고민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현금 비중을 내가 어느 만큼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마냥 좋을 수만 없는 시장입니다. 바닥 징후는 나왔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만 분위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연준이 더 센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연준이 8월 한 달 동안에 금리 인상을 안 하고 뭔가 정책적으로 공백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연준의 스탠스를 우리가 확실하게 의도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9월이 되고 10월이 됐었을 때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좋을 때 현금을 어느 정도 좀 마련을 해보시는 그런 어떤 시장으로 활용을 해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얘기는 제가 왜 현금을 마련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몇 개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이 법안 통과를 했죠. 기후법안 통과해가지고 에너지 패권 전쟁, 태양광, LNG 등 친환경 주주가 좀 들썩이고 있습니다. LNG 같은 경우는 특히나 최근에 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LNG 재고가 부족해가지고 그거 확보하려고 지금 완전히 혈안이 된 것 같아요. 난리가 난 것 같은데 그 내용 좀 보시면, 잠시만요. 제가 좀 기사 좀 출력해 온 게 있는데 한번 좀 보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LNG 관련해서 이 기사들이 어디로 갔나요? 여기 있습니다. 태양광이랑 풍력 관련 종목들은 이미 다 아실 거니까 뭐 하나솔루션이 실적 발표도 좋게 나오면서 뭐 지난달 저점 대비 뭐 35% 넘게 올라가고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대표 업종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LNG 쪽만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NG 가격이 최근 2년 사이 20배 넘게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럽의 국가들이 이제 이 러시아로 석유관으로 파이프라인으로 좀 공급받던 러시아 가스가 이제 막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좀 이제 공급처를 좀 눈을 돌리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받았던 어떤 물량들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LNG 가격이 좀 폭등을 했는데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국내 LNG 도입량이 가스공사 도입량하고 민간 도입량 합쳐서 2,278만 톤인데 지난해 상반기 보면 2,314만 톤이죠.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데 도입량은 떨어지고 있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LNG 발전 수요도 굉장히 큽니다. 원자력을 많이 돌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LNG 발전 수요도 굉장히 큰데 올해 당초 계획인 957만 톤 LNG를 추가 구입해야지 올해 LNG 공급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LNG는 거의 도시가스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확보 못하면 우리 겨울에 다 얼어 죽어야 됩니다. 네, 추워서 난방이 안 되는데
만약에 물량 확보 실패하면 내년 3월께에 795만 톤 LNG 재고가 부족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서 작년 12월에 500만 톤, 올해 1월에 540만 톤 LNG 소비한 점을 감안을 했었을 때 겨울철에 한 달 반가량 쓸 수 있는 LNG 물량이 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하고 다음 달에 분수령입니다. LNG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LNG 가격도 굉장히 좀 오르고 있어서 이게 부르는 게 값이라 뭐 비싸게 주더라도 사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못하면 블랙아웃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LNG 관련된 어떤 수혜 종목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삼천리가 도시가스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하잖아요. 삼천리 자전거 말고 그냥 삼천리요. 차트 한번 보시겠어요? 네, 차트 한 번만. 네, 신고가 지금 내고 있습니다. 신고가 내고 있고 이전에 24만 8천에 신고가 좀 달려가고 있는데 차트가 좀 가파르게 올라가긴 했지만 단기적으로는 아마 뭐 눌림목이 한번 좀 세게 올 때 차익 매물 실현하는 어떤 누군가가 물리적으로 좀 한번 물림목이 세게 올 때는 단기적으로나마 저는 뭐 한 번쯤은 매매에 동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0% 정도 뭐 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삼천리가 우리나라 대표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코드가 미국 주식은 LNG입니다. LNG. 셰니어 에너지라는 이 회사가 있는데요. 코드 LNG 치면 코드가 LNG입니다. 코드도 LNG죠. 섹시하죠. 코드도 LNG입니다. 종목이 세니어 에너지인데 코드 번호도 LNG예요. 코드명도. 근데 이 세니어 에너지도 지금 신고가 달려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LNG 이 공급난이 한두 달 내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내년에도 계속 지속될 것 같고 LNG 가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좀 착안을 하셔가지고 투자에 조금 아이디어로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삼천리 같은 경우. 그리고 대성에너지라든지 최근에 좋았던 뭐 이 LNG 관련된 종목 SK가스라든지 뭐 SK가스는 LPG 관련이지만 어쨌든 관련한 종목들도 단순 테마라기보다는 어떤 이 LNG 수급이라든지 가격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테마로 보시지 마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 좀 살펴보시면서 매매 좀 활용을 해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제가 셀트리온 얘기했는데 셀트리온 얘기는 아마 다른 방송이나 다른 참여자분들도 셀트리온 얘기를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 전부터 이제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미국 시장에서 성공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의 성공 이런 부분들 얘기를 드리면서 셀트리온도 그 우리 주린이 프로젝트 이 관련된 내용에 같이 좀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 종목을 좀 보유를 해보십사 하고 제약바이오 중에 셀트리온이 좀 탑픽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이 셀트리온의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제가 제약바이오 말씀드릴 종목은 ST팜입니다. ST팜 제가 이거는 코로나 전부터 제가 진짜 정말 제 인생을 걸었던 종목이고 제가 그 당시에 이 ST팜으로 고객님들의 수익을 좀 많이 내줬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고생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제가 이 ST팜을 산 건 언제였냐면 2019년도에 좀 매수를 했었거든요. 2019년 요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가 정말 반토막이 났습니다. 왜냐면 코로나 때 이 반토막이 나가지고 이때까지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때 저는 추가적으로 사지를 못하고요. 사실 요 자리에서 ST팜을 추가적으로 더 거의 몰빵하다시피 이 50% 60% 비중까지 ST팜만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요게 상황을 넘어서 쭉 올라가죠. 2020년에 코로나 지나서 쭉 올라가서 요날 장대양봉에 다 팔았습니다. 요날 장대양봉에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요날 상한가 들어간 날인데 요때 다 팔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효과까지 겹치면서 더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이슈로 보고 샀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RNA 치료제의 올리고핵산을 ST팜이 굉장히 RNA 치료제 이게 다른 RNA 치료제들이 많습니다. 뭐 희귀질병이라든지 뭐 우리 얘기한 뭐 예를 들면 디센 증후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막 몸이 이렇게 꼬여지는 뭐 이런 증후군들을 유전병을 치료하는 치료제들이 지금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ST팜이 그때 당시에
니토덴코 아베시아와 그리고 또 한 군데 회사가 있는데 글로벌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에스트팜까지. 근데 에스트팜이 공격적으로 증설을 진행하면서 글로벌 업체 중에 지금 아마 생산 캐파로는 2위고요. 추가적으로 더 증설을 하면 니토덴코 아베시아를 에질런트, 그렇죠. 니토덴코 아베시아, 에질런트, 그리고 에스트팜 이 세 회사가 있는데 에스트팜이 공격적으로 증설을 이 RNA 올리고핵산 이 원료에 대한 어떤 이 증설을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글로벌 2위 생산 캐파를 가지게 됐고요. 조만간 뭐 1위 캐파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넘어섰는지 모르겠네요. 증설이 완료돼서. 그래서 그 뒤로 계속해서 이제 출혈 관련해서 올라가다가 최근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한번 에스트팜이 그 CGMP 관련해서 FDA 승인 보류를 받았어요. 이 FDA CGMP 승인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캐파 이렇게 늘려놨는데 FDA 승인 못 받으면 미국에서 이 판매가 승인이 나서 판매가 되는 RNA 치료제의 본격적인 상업화 재료들 있죠. 상업화되는 물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CGMP 승인이 되지 않으면 임상 재료만 납품이 가능해요. 근데 증설을 글로벌 2위 업체만큼 해놨는데 임상 재료, 임상하는 어떤 약제에다만 공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CGMP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한번 보류가 됐었어요. 그게 보류가 됐다가 이번에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RNA 치료제들 중에 일라일람의 siRNA 치료제 온파트로가 이 임상 3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 신약 허가 신청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거 말고도 다른 이 모더나라든지 다른 업체들이 만드는 이 RNA 치료제들이 임상 승인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아마 조만간에 허가가 되면 이 세계 최초의 siRNA 치료제가 될 전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좀 조금 헷갈리실 텐데 이걸 제가 그냥 아주 쉽게 제가 이해한 바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분야에 또 전공자분도 계실 수 있고 우리 가족분들 중에 또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틀렸다고 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리면 오늘 실시간 댓글창에서 저한테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저도 좀 같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해한 바대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RNA 치료제가 뭐냐면 우리 유전자 DNA가 있잖아요. 이 DNA들은 이 세포 안에서 끊임없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몸에 어떤 유전적인 어떤 구조들을 형성을 해냅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 몸의 이 DNA들은 올바른 어떤 서열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T, G, 뭐 AU 뭐 이런다고 하는데 그 서열들을 가지고 올바르게 다 이렇게 사슬 모양으로 얽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한 부분이 어긋나거나 또는 이 서열이 틀어지거나 이러면 유전병이 발생을 하고 뭐 흔히 말하는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자폐아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이 좀 발현할 수가 있거든요. 병들이 그러니까 유전병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희귀 질환들이 태어나자마자 가질 수 있는 희귀 질환들이 발현을 하는데 이 siRNA는 mRNA가 있고 siRNA 치료제가 있어요. mRNA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에서 RNA라는 이 부분들이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이게 만들어지는 세포에 메신저 RNA라고 그래서 유전 정보를 전달을 해주는데 만약에 그 mRNA가 빠져나오는데 잘못된 유전자에서는 잘못된 메신저 RNA가 떨어져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mRNA 치료제는 뭐냐면 그 잘못된 유전자를 올바른 유전자로 바꿔줍니다. 그게 뭐냐면 체외에서 만든 mRNA를 체내로 주입을 시켜줘가지고 세포 안으로 주입을 시켜서 잘못된 mRNA를 올바른 mRNA가 유전 정보를 전달을 해줄 수 있게 만드는 거고 siRNA는 뭐냐면 그 잘못된 mRNA를 차단을 해버립니다. 네, 잘못된 mRNA를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siRNA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예전에 얘기했던 크리스토퍼 이 유전자 가위 있잖아요. 유전자 가위는 뭐냐면 그 잘못된 DNA 구조 이 DNA를 잘라버립니다. 새로운 어떤 그 유전자 이 세포 이 효소를 이 세포 내에 진입을 시켜가지고요. 우리가 이 잘못된 유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그 부위를 정확하게 잘라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이어붙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유전자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그게 유전자 가위고 그래서 DNA 어떤 유전자 가위 치료제들도 마찬가지고 이 RNA 치료제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유전자 구조를 올바르게 바꿔주는 어떤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건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제가 공부한 거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어려운 전공 분야고 사실 제가 이거를
굉장히 막 논문도 읽어보고 있습니다. 원문으로 된 논문도 제 손님들 중에 이제 교수님들 계시거든요. 의과대학 교수님들 계신데 찾아가가지고 진짜 한 2시간 동안 강의도 듣고 공부도 해봤는데 쉽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혹시라도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실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요 약제가 이제 만약에 허가 시행 최초 SN 치료제 될 것 같은데 이 시장이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부터 계속해서 임상 성공을 하고 허가를 받게 되면 시장 굉장히 좀 커지는데 에스티팜이 그에 대한 수혜를 좀 많이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글로벌 3사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에스티팜이 유일합니다. 뭐 우리나라 또는 아시아 지역에도 사실은 희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수요들이 많을 텐데 이 약제들이 그리고 사람이 얼마 많아서 뭐 상품성이 있겠어 그러는데 약 한 번 맞는데 몇 억씩 합니다. 주사 한 번 맞는데 막 5억씩 하고 막 10억씩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걸 한 번 맞아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희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보험 처리를 하든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들도 또 대부분 희귀 질병을 많이 갖고 있어서 부자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이게 약이 없어서 못 맞는 거지 비싸서 못 맞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수요라든지 그리고 상품성에 대한 가치는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최근에는 이제 만성질환이죠. 그 고지혈증 치료제도 승인이 나가지고 이제 판매가 돌입이 됐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좀 그거는 고지혈증이고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글로벌리하게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티팜에 대한 어떤 향후 성장 가능성,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셀트리온이 분위기를 제약바이오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줘서 에스티팜도 사실은 지금 자리에서도 제약바이오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지수가 여기서 좀 더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시장 분위기가 좋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은 못 샀습니다. 에스티팜을 그 전에 그 뒤로 팔고 매매를 못 했는데 이때죠. 이날 이 가격 아니 이날인가요? 아니 잠깐만요. 네, 그렇죠. 요때죠. 요때 제가 매매를 하고 요때죠. 요때 상한가 날. 요때 이제 10만 원 넘어가는 이 가격에 다 팔고 15만 원 넘어갈 때도 매매를 하지 못했는데 꾸준하게 계속 관찰은 했습니다만 사실은 요 올라가는 타이밍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CGMP 관련된 이 승인되는 관련된 내용도 사실은 제가 이 트래킹을 하지를 못했고 될 것이다라는 어떤 기업 탐방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찾아가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요 거래량에 제가 쫓아가지는 못했지만 추가적으로 만약에 눌림목이 있었을 때는 매매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 생각이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찌됐든지 간에 RNA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료 의약인 이 올리고 헥산을 만들 수 있는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회사는 글로벌 의학이 3개밖에 없다. 미국의 에질런트, 프랑스의 니토덴코 아베시아, 그리고 한국의 에스티팜. 아시아에서는 에스티팜이 유일하고 글로벌 캐파도 글로벌 1위죠. 조만간 1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업데이트를 좀 못 해봤는데 1위가 됐는지는 증설이 완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또 완공이 되면 글로벌 1위 업체로 이제 탈바꿈이 되고 대부분 이제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들의 대형 제약사들, RNA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제약 만드는 제약 회사들이 에스티팜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실적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뷰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일제당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제당이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대한통운을 포함해서 연결 매출이 7조 5천억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5,043억이 나왔습니다. 그 비비고 중심의 K푸드 해외 판매 호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8%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29% 늘어나서 1,677억 기록을 했습니다. 해외 매출이 20%, 영업이익이 60% 이상 크게 늘어났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20% 늘어났고요. 해외 매출에 대한 영업이익 비중도 6%를 좀 크게 늘어났는데 바이오 쪽 사업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바이오 쪽 사업도 그 아미노산 관련된 그죠 시황이 북미, 남미, 유럽 중심으로 이제 판매가 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매출이 1조 3천억, 전년 대비 43% 늘었죠. 영업이익도 2,200억 기록을 하면서 사상 최대치 기록했습니다. 원래 제일제당 실적의 발목을 잡았던 게 항상 이 바이오 사업이었거든요. 이 바이오 사업 부분 쪽이었는데 아미노산 조미 소재 이 그린바이오 쪽 사업 분야였는데 이게 굉장히 좀 좋게 나오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하고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록해서 좀 날아가고 있는데 요새 라면도 굉장히 좋잖아요.
이게 라면도 코로나 때 그냥 반짝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2분기에도 라면 이 시황이 굉장히 좋으면서 라면도 좀 날아가고 있는데 저는 삼양식품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CJ 제작도 쓰는데 삼양식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요것도 매매는 못 해봤습니다. 매매는 최근 들어서 못 해봤고요. 이걸 언제 했었냐면 이거 불닭 좋아질 때 요때인데 요때죠 요때 제가 2017년 요때죠. 요때 한번 좀 쫓아 사가지고 40, 50% 정도 수익 났었던 것 같거든요. 그 뒤로는 좀 매매를 못 하다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 좀 좋아질 때 다른 종목 하면서 이거를 못 봤는데요. 삼양식품이 왜 좋냐면 얘네 라면 매출 비중이 한 98% 정도 됩니다. 전체에서. 농심이 라면 매출 비중이 한 70% 정도 되고요. 농심은 근데 그 라면 70% 중에 라면이 수출 비중이 10%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삼양식품은 수출 비중이 그리고 라면, 이게 농심은 거의 내수가 90% 이상이고 삼양식품은 수출이 60%인가 70%인가 그럽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그냥 다트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21년 연간 기준으로, 그냥 분기 보고서를 보시죠. 이게 분기 보고서 연간지 볼까요? 매출 및 수주 상황 보시면, 주요 이거 보죠. 면 스낵. 삼양 뭐 불닭 짱구 뽀빠이가 99%네요, 거의. 근데 이제 이게 과자 빼면 한 97, 8% 정도 될 거예요. 과자 빼면 그렇게 될 것 같고, 이게 이게 얼마 나왔는지는 분기 보고서는 안 나왔는데 21년 거의 비슷해요. 이거 21년 사업 보고서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내수가 보면 전체 6,260억에서 내수가 2,400억이잖아요. 수출이 3,850억, 그죠? 그러면 이게 거의 60% 정도 된다는 얘기죠. 예, 수출 비중이.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수출 비중이 높은 게 좋은 게 뭐냐면 마진이 셉니다. 국내에 파는 것보다 해외에 파는데 마진이 거의 거의 1.5배에서 2배, 2배 이상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진이 굉장히 세서 수출 비중이 높은 같은 라면을 팔더라도 국내에서 이제 내수 독과점으로 갖고 있는 신라면, 농심보다는 거의 해외 쪽에 어떤 매출 비중이 높은 삼양식품, 이게 불닭뿐만 아니라 이 삼양식품 컵라면도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다고 해요, 해외 쪽에서. 그리고 불닭은 뭐 BTS 효과도 있었고 K푸드 효과로 굉장히 조금 이 한류 영향으로 인해서 유튜버들이 좀 굉장히 좀 남자 뭐 도전 이런 걸로 하면서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서도 이제 좀 이 미국, 중국, 이 동남아 이쪽으로 해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좀 잘 팔리고 있다고 하니까 CJ 제일제당의 어떤 K푸드 영향으로 인해서 비비고 시리즈가 굉장히 좀 선풍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거는 음식 쪽에서 한류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깝게 적용할 수 있는 좀, 그리고 밸류에이션이라보다는 좀 시가총액이 싸면서 주가 수익률을 좀 극대치로 좀 얻어낼 수 있는 종목을 고르라고 한다면 그 중에 저는 라면 쪽에 삼양식품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색조 화장품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화장품주는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주식을 이 종목을 좀 꽤 잘 보시는 분인데, 그분이 좀 색조 화장품 쪽을 말씀을 하셔서 탐방까지 갔다 오셔가지고 저한테 막 여직원들한테 이게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품 평을 좀 들어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ISC 패밀리 틴트 관련된 색조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를 좀 좋게 보고 계시고, 최근에 이제 기사 나온 걸로는, 어제 기사 나온 걸로는 클리오가 탑픽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K뷰티 기업이 원래 기초 화장품 제품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에센스, 뭐 스킨, 로션 이런 것들로 좀 중국 쪽에서 굉장히 럭셔리 기초 브랜드로 좀 이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이 호황기를 좀 맞았었는데, 최근에는 중저가 색조 화장품 브랜드로 좀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화장을 안 하다가 이거 이제 마스크 벗으면서 색조 화장품들이 좀 잘 팔리고 있는데,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애경산업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중국 쪽에서 이제 매출 비중이 좀 큽니다. 그래서 2분기 어닝 쇼크를 냈고요. 미국, 동남아, 일본에서 K컬처 인기를 등에 업고 색조 화장품 브랜드가 인지도가 좀 높아집니다. 이게 이제 넷플릭스로 우리나라 드라마들 반영되고 이러면서 우리나라 화장법,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화장하는 법들이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유튜버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외국 유튜버들이 그거를 시연해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우리나라 색조 화장품에 대한 어떤 그 인지도가 좀 높아지는데,
클리오라든지 ISC 패밀리 이런 회사들이 조금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중국 수출 부중 영향으로 7월 국내 화장품 수출액이 6억 1,500만 달러, 전년 대비 5.8% 감소했는데 반면에 미국하고 동남아양 수출 비중이 전년 대비 5%, 38% 늘었습니다. 특히나 색조 브랜드 이 페리페라, 이 클리오죠. 인기에 힘입어서 미국의 어떤 클리오의 매출 증가 비율이 지난해 3분기 이후에 4개 분기 연속 100%를 웃돌고 있습니다. 매출 증가율이. 미국 매출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2분기 동남아시아, 러시아 등 기타 부분 시장 매출 증가율도 100%를 넘겼고요. I 패밀리 SC죠. ISC 패밀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I 패밀리 SC는 로맨이라는 이 틴트 관련된 화장품을 하고 있는데 이 두 회사 모두 사실 화장품 관련주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종목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최근 들어서 이 글로벌 이야기 한류 열풍이 좀 다시 불고 있죠. 드라마를 통해서. 근데 그 안에 드라마에서 연기를 하고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 배우들인데 그 배우들이 굉장히 좀 좋은 외국계 가서 상도 받고 또 좋은 어떤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의 어떤 화장법들이 또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동남아 같은 경우는 태국은 또 사실은 이 블랙핑크 영향으로 인해서 이 누구죠? 태국 애가 누구죠? 그 블랙핑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누구였죠? 저기 광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태국 갔어서 제가 그 걔가 나오는 광고를 되게 많은데 하여튼 그 블랙핑크의 그 태국 멤버가 하나 있죠. 그 멤버 영향 때문에 한류 열풍이 좀 태국에서도 좀 크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화장이라든지 또 한국의 패션 이런 부분들에 좀 현지 이 여성분들의 좀 관심이 좀 크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매출 증가율이 좀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 화장품을 혹시라도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아모레퍼시픽이나 애경이라든지 이런 어떤 회사들보다는 색조 화장품 쪽으로 눈을 좀 돌려서 기초보다는 색조 화장품 쪽을 좀 주력으로 하는 회사들은 눈을 돌려서 종목 교체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기왕 화장품을 갖고 계실 거라면 중국 쪽의 어떤 매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거니까 당분간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한번 종목 교체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6만전자 지키고 있는데 그 TSMC가 지금 인텔의 14세대 CPU죠. 지금 13세대도 안 나오고 있어요. 13세대 CPU도 지금 못 나오고 있죠. 지금 뭐 DDR5가 적용되는 13세대 CPU인데 그것도 지금 이 수율이 안 나서 출시가 좀 지연되고 있는데 그래서 뭐 국내 이제 디램 업체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DDR5가 적용되는 디램을 다 개발을 해놨는데 DDR5가 적용되는 CPU가 출시가 좀 지연이 되면서 계속 지연이 되면서 안 되고 있는데 14세대 이 CPU도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되고 양산을 해내야 됩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이 14세대 제품이 양산이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이걸 TSMC에 맡겼거든요. 인텔이. 양산이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이 계획에 좀 차질 생긴 거 아니냐, TSMC가. 이게 왜냐면 삼성전자에 대한 그러면서 이제 시선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지난달에 이제 3나노 양산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시선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4세대가 메테오 레이크라고 하는데 TSMC에 이제 주문을 맡겼습니다. 근데 주문 물량 대부분을 취소하고요. 이 제품 검증을 위한 세량 생산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3나노 제품 양산에 성공을 했으니까 수율이 맞아지고 그 다음에 지금 복수의 어떤 고객사들의 제품 수주를 받아서 제품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 그 제품 생산 품질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인텔이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인텔이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만약에 이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엔비디아가 될 수도 있고 인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하반기에 뭐 테슬라가 될 수도 있고요. 하반기에 혹시라도 3나노 양산이 3나노 공정에 인텔의 CPU를 삼성전자가 TSMC가 나눠서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온다고 하면 사실 이제 인텔과 삼성전자의 관계를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뭐 조금은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인텔이 삼성전자에 공정을 안 맡기려고 하는 이유가 기술 유출 때문에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메모리만 하다가 인텔 거 CPU 받아서 파운드리 생산하다가 어떤 뭐 공장에서 생산해 놓으면 어떻게 만드는지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CPU까지 삼성전자가 도전을 해가지고 만들어버리면 인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경쟁자로 그동안 시장을 독점해왔던 어떤 시장 파일을 나눠줘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서 안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 이게 계속 늘어지게 되면 안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뷰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3난 양상 성공하고 수율도 문제가 없이 하반기에 그 부분이 이슈를 가지고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독주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에서. 그래서 그게 내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전차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뭐 다시 한번 뭐 변동성이 심해지고 나서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될 때는 삼성전자 독주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아마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TSMC가 53.6%, 2위 삼성전자가 16.3%인데 TSMC가 거의 이제 과반으로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완전히 자리를 굳히고 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거 점유율 한 4%만 뽑아와서 50% 무너뜨리고요. 삼성전자 20% 넘어가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는 고작 4% 늘었는데 얼마나 올라가겠어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96,800원 뚫어버리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파운드리에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점유율 20% 넘게만 확보해버리면 이전 고점인 96,800원 이거 뚫어버리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50% 이상입니다. 지금 가격에서 6만 전자에서. 그 생각을 하시면서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버티시고요. 변동성 심해졌을 때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생기면은 저가 매수 해놓으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요 이슈만 계속해서 추적해 보시고 트래킹해 보십시오. 저도 계속 트래킹하고 추적해서 여러분들한테 경과를 말씀을 드릴 텐데 요 히스토리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라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슈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오늘 시장 정리, 그리고 뭐 업황이나 업종 관련된 얘기들도 좀 다 드렸고 시황 얘기도 한번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전략이야 뭐 저는 앞서 제가 언급을 드렸죠. 전 주식을 다 이 현금 비중을 30% 40% 만들어 놓고 물려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그냥 뭐 손절 없이 현금 비중이 저는 다 이미 그 전에 손절을 해놔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현금이 가지고 있는 만들어 놓은 30% 40% 현금은 이번 주 다음 주 뭐 2,500포인트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더 지켜볼 거고요. 관망을 할 겁니다. 저는 관망을 해볼 거고 몇몇 개 이제 이슈가 되는 이 주도주 종목들, 뭐 방산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 관련된 종목들, 이 두 개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 내에서 제가 판 가격보다 아래로 온다든지 또는 제가 판 가격이 아니더라도 눌림목 구간이 기술적으로 좀 보인다고 했었을 때는 과감하게 단기적으로라도 매매를 해서 추가적인 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다만 굉장히 여유를 가지고 할 겁니다. 여유를 가지고. 왜냐면 추가적으로 여기서 조급해 하지는 않을 거고 앞서 말씀드린 어떤 시황의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저는 8월 한 달 동안 9월 달까지 계속 좀 지켜볼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따 밤 10시에 실시간 채식당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좀 이따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라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네,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노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에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